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절차의 분쟁 유형을 보시겠는데요. 자, 이게 유치권이 경매 도중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경매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은 좀 상관이 없고, 또 낙찰되고 나서 누군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 또 등장하는 유치권도 있고, 이게 그 유치권이 신고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경매를 더 이상 진행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유치권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매 절차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121조 6호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이거 봅시다. 민사집행법 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그래가지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요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6호에 보시면은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유치권과 관련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판결들인데요. 대법원 2005년 사건은 이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매수 신청을 해서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이게 좀 이야기 깁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뭐 후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이 다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경매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실제로 무효예요. 이해되시죠? 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나타나 있어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을 보면은 뒤에 후순위 가처분, 뭐 가등기,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예요. 그런 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의할 수 있다. 또는 우리 유치권자 관련해서는 유치권이 없는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 그죠? 이런 경우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해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유익비 소유자인 오모 씨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치권 주장이 뜬금없이 이제 됐어요. 됐는데 법원이 볼 때는 이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전제로 한 조모 씨의 유치권 주장은 별로 이렇게 타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심 법원 1심 결정은 매각 허가 결정이 유치권 주장,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 주장이 되니까 1심 결정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취소해서는 안 될
취소해서는 안 될 매각 결정을 1심 결정이 취소를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2심에서 뒤집혔는데 2심 결정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보면은 매각을 받은 적법하게 매각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려고 했더니 웬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한 유치권 신고가 되면서 불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 불허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그거는 이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반면에 2007년도 대법원 사건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 신청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매각 결정 기일 사이, 보통은 일주일 뒤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하고 매각 결정 기일 일주일 그 사이에 유치권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 때 집행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집행법원이 보고 요거를 여러 가지 상황 제출된 자료를 보고 유치권이 좀 있을 것 같다.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봐서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종합하라는 것은 유치권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가격, 매각 가격이 만약에 100억대 물건인데 만약에 80억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고작 1, 2천이에요.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장하는 채권이 1,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유치권 신고 들어온 금액이 한 10억, 20억 이런 큰 돈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매각을 불허할지를 판단하는 아주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과연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을까? 성립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법원이 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이 명백하면은 그냥 매각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매각을 불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의 유치권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법원으로서는 최고가 매수인의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